그것은 한순간이었다. 선대 제왕들이 누대에 걸쳐 이룬 왕국, 그 700년 왕국을 너무도 허망하게 잃었다. 선대 왕들의 한이 내 가슴을 이렇게 죄어오는데 언제까지 패망의 멍에를 내가 져야 한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정녕 왕국을 잃었다는 것인가? 두렵다. 훗날 역사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엔 당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고 그 기념으로 새긴 당평 백제 비문이 남아있다. 밖으로는 고든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부를 믿어 형벌이 가해지는 상대는 충신이며 총애가 더해지는 것은 아첨하는 무리이다. 이런 내용을 탑 곳곳에 새겨 백제 정벌을 정당화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비문은 이렇듯 온통 백제 의자왕의 실정과 왕실의 타락, 신하들의 아첨에 대한 기록뿐이다. 또 삼국사기를 통찰한 김부식은 백제 본기 마지막에서 백제가 무도한 짓이 많았고 신라와 대대로 원수가 되었으니 당의 천자가 그 원한을 풀도록 했지만 그 명을 어겼으므로 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극히 이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의자왕의 부도덕과 그에 대한 비난에 도달하게 된다. 나라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궁녀들만 거느리고 그거 저기 말하자면 인생만 즐겼다는 거밖에 더 돼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백제를 망하게 만든 왕 아니겠어요? 뭐 삼천궁녀와 놀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백제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백제와 의자왕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평행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나당 연합군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무능한 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풍류를 아는 왕이 아닙니까? 멋있게 살다 멋있게 죽고. 삼천궁녀를 비롯해서 뭐 쾌락을 추구하셨던 분이고 처음에는 상당히 그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통일 신라가 하나의 그 왜곡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 어떻게 삼천궁녀를 거느릴 수가 있으며 그때 왜 꼭 그 사람 왕이 됐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1부를 시작하면서 백제 역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그 내용 중에는 의자왕에 대한 평가 항목도 있었는데 대전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500명을 설문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은 설문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1:1 대면 방식을 택했다. 또 500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 분석해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의자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쾌락만을 추구한 무능한 왕이라고 답했고 29%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실정을 했다는 답을 했다. 그렇다면 의자왕에 대한 이 시대의 평가는 정당한 것인가? 중국 역사서 신당서에는 의자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채롭다. 의자왕은 효행이 극진하고 그 덕이 크므로 해동증자로 불렸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우리 역사서가 아닌 중국의 사서에 있다는 점에서 기록의 객관성이 내포됐다고 하겠다. 여기서 해동 정자할 때 정자는 중국의 춘추 시대의 그 사람이 되겠는데
바로 공자님의 제자로서 효성이 지극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물에 비견했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의자왕이 얼마나 그 어떤 효행이 뛰어나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과 그리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자왕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기를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국의 국왕으로서의 탁월한 자질을 타고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왕을 말할 때 연상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낙화암과 삼천궁녀. 한없이 의자왕을 따라다니는 이런 말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낙화암이란 이름은 삼국시대가 아닌 조선시대에 들어와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선 이 삼천궁녀와 낙화암에 관계된 대중문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는 삼천궁녀에 대한 이미지를 마치 실제 있었던 사실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삼국유사 백제 고기에는 의자왕의 후궁들과 수많은 궁녀들이 나당연합군을 피해 낙화암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만 몇몇 궁인들이 떨어져 죽은 것이 지나치게 확대된 속설로 남았다라고 그 허구를 분명히 밝혔다. 실제 삼천궁녀가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다만 의자왕이 얽힌 전설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왜곡과 오명에 노출된 의자왕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의자왕은 백제 30대 무왕의 아들로 되어 있다. 무왕은 다름 아닌 신라의 선화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으니 의자왕의 모계는 바로 신라의 왕실인 것이다.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은 후 백제와 신라는 적대국이 됐다. 모계가 신라 왕실이란 점이 의자왕에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의문이다. 신라 왕녀의 아들이라는 것, 또 백제와 대립 관계에 있던 비록 사돈이 됐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서로 서로 이제 교전하고 있던 이런 대립되는 그 나라였던 신라 왕실의 딸이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제약 조건이 되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왕은 33이란 늦은 나이에 태자에 봉해진다. 즉, 그가 태자가 되기까지 순탄치 못했고 주변에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던 증거는 아닐까. 일본 서기 황극기 원년조에는 의자왕 제위 2년에 국주모, 즉 왕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그의 왕자들과 좌평 등 이름 높은 왕족과 대신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어렵게 왕위에 오른 의자왕이 자신의 계모이자 무왕의 후궁이 죽은 뒤 왕의 취니 병력으로 그녀의 혈육과 추종 세력들을 잡아들이고 모두 섬으로 귀양 보낸 것이다. 의자왕에 있어 그들은 어떤 세력들이었을까? 의자왕이 이제 해도 바로 섬으로 추방시켰던 이들은 의자왕의 왕권 강화책을 견제하고 있었던 바로 국왕의 어떤 권력 독점이랄까 독주를 견제하고 있던 그런 세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을 추방시킴에 따라서 강력한 1인 전제 권력 체계를 확립하게 됐고, 그러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귀족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친위 정변을 탄핵하고 의자왕은 제위 2년째인 642년 7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쳐서 미우성 등
40여 개 성을 함락시키는 고대 전투사상 유례없는 전승을 거둔다. 그 40여 성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신라의 서쪽 경계에 위치한 성들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해 8월 의자왕은 신라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대야성 공격은 의자왕의 재위 초기에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힌다. 환강이 자연 방어선을 만들어주는 대야성은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방어하기 위한 최고의 요충지였다. 신라는 수륙교통의 중심지인 대야성의 중요성을 알고 당시 신라의 실권자였던 김춘추의 사위 품석을 성주로 임명했다. 지금은 성곽의 흔적만 남아있는 대야성은 신라 진흥왕이 562년에 대가야를 정복한 후 옛 가야 지역을 경영하고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로 이용되어 왔다. 백제가 신라의 수도를 공격하려고 할 때는 보급선이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합천을 거쳐서 경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직경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백제가 윤충 장군을 보내서 이 합천에 있는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신라도 이 대야성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 장군을 이 성주로 삼아서 이 대야성을 지키게 되는 거죠. 윤충 장군이 의자왕 2년에 대야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 교두보를 선점한 것이 백제로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하겠습니다. 대야성은 의자왕이 보낸 장군 윤충과 군사 10,000명의 엄청난 공세에 성문을 열었고 신라군 2,000명이 죽었다. 신라는 대야성이 넘어가면서 수도마저 위협받는 긴박한 처지에 놓인다. 이 전투에서 대야성주 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소랑이 죽었는데 고타소랑이 바로 김춘추의 딸이란 것이 문제였다. 김춘추는 딸과 사위가 죽은 후 이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대야성 아래에 연호사를 세울 만큼 원한이 맺히는 사건이었다. 백제는 큰 전과를 올렸지만 고타소랑의 죽음은 김춘추로 하여금 백제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삼국사기는 대야성과 딸을 모두 잃은 김춘추의 분노를 자세히 기록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야성이 함락되는 것으로 인해서 김춘추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고구려하고의 연합을 꾀하게 되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당나라에 요청을 해서 나당연합군이 결성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당항성. 신라 40여 성과 대야성을 손에 넣은 의자왕은 그 여세로 이듬해에는 고구려와 손잡고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했다.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 하남 위례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살해한 뒤 백제는 누대에 걸쳐 고구려와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의자왕이 그 명분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고구려와 연합한 것이다. 이 당항성은 바로 서해에 연결돼 있어 신라가 당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였다. 신라와 당의 연합을 끊기 위해 이것을 공격했지만 신라가 당의 군사를 요청하자 의자왕은 곧바로 철수한다. 그의 유연한 외교술이었다. 당항성 공격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신라 진흥왕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다시 찾기 위해 당항성을 한강 진출의 전진기지로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뛰어난 외교 전략과 군사력으로 이처럼 신라를 압박해갔다. 의자왕이 이렇게 신라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실권을 다진 의자왕이 그다음 내부적으로 생겨나는 이 불만을 밖으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이제 정치적 목적도 있고 그와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해서 군사권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초에 이러한 것들이 의자왕의 이게 정치를 상당히 순조롭게 이끌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다급해진 신라의 김춘추는 대야성이 함락되자 곧바로 백제에 대한 포복을 위해 북쪽의 고구려로 향한다. 군사연합으로 백제를 청벌하자는 담판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고구려는 천리장성 축조를 맡았던 호적 연개소문이 642년에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왕위에 세우는 정변을 일으킨 뒤 실권을 잡은 때였다. 또 대외적으로 고구려는 수를 이어 등장한 당과 안시성 전투 같은 장기전을 벌이는 등 계속된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고 있었다.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신라가 옛 고구려 영토인 중령 땅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신라는 한반도에서 고립될 위기였다. 결국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이기로 하고 당의 군사원조를 청하면서 당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폈다. 당에서는 직접적인 출병 대신 당고종의 의자왕에게 신라와 휴전하고 화친하지 않을 경우 백제를 침공하겠다는 압력의 글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650년 무렵 백제는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과 손잡고 신라는 왕위에 오른 태종 무효랑 김춘추가 당과 연합하는 구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자왕의 뛰어난 영토 전쟁은 계속된다. 655년에는 또다시 고구려와 손잡고 신라 북계의 30개 성을 함락시켰는데 이 신라 북계 30개 성은 한강 수계를 따라 강원도 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는 백제의 외교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된다. 당으로부터 백제가 완전히 돌아서고 당과 신라의 연합을 끊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의자왕 15년에 북계 30여 성 함락은 백제의 입장으로서는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까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고구려에서도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이 연개소문이 대외 정책이 당나라의 강경 노선이고 신라에 대해서도 이제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이 의자왕은 고구려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전에 저울질하던 그런 정책에서 친고구려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러한 이제 외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의자왕의 선택은 당이 아닌 고구려였다.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도 이전까지 적대국이었던 백제를 새로운 연합 세력으로 택하고 서로 동반 관계가 된다.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계속된 압박으로 궁지에 처한 신라는 648년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한 이래 그 요청은 당 고종 때까지 이어졌다. 결국 당 고종은 김춘추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정방으로 하여금 13만 대군을 이끌고 산동반도에서 백제로 출병할 것을 명령한다. 산동반도는 고대 이래 중국이 한반도와 백기를 통해 교류할 때 그 출발지가 되어왔다. 산동반도가 동아시아로 열린 문화의 창구였기 때문에 옛부터 조선술이 발달했고 지금도 이곳엔 수많은 조선소가 들어서 있다. 당의 소정방 군대도 이 산동반도에서 많은 전함을 만들었다. 원래 당은 해군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한 목선 전함을 만들어 나간다. 배의 척추에 해당하는 용고를 중심으로 좌우에 늑고를 붙여나가는 동양 전통의 조선술로 만들어 많은 병력을 싣고 서해를 건너도 파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했을 것이다. (660년 6월) 소정방의 13만 대군은 산동반도를 출발해 백제로 향한다.
무려 1300년 전에 목선으로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 당시 고대의 선박은 거대한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했다. 순풍일 경우 돛을 최대한 활짝 펴면 앞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역풍이 불더라도 배를 비스듬히 틀고 돛을 활 모양으로 휘면 미는 힘이 생겨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정방의 군대가 어떤 항해로를 따라 백제에 들어가는지 그 단서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선 산동반도를 떠난 소정방 군대가 서해의 덕물도에 정박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즉,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은 산동반도를 출발해 곧바로 백제로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정박한 후에 백제로 들어선 것이다. 그 정박지는 지금의 서해 덕적군도이다. 수십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덕적군도. 그 중에도 소정방이 머무른 곳은 덕적도와 인접한 소야도였다. 이 소야도는 산동반도에서 백제로 올 때 제일 먼저 닿게 되는 섬이고, 소야도의 소는 소정방의 성인 소자로 쓰는데 소정방이 머물렀다는 뜻이라 한다. 천리가 넘는 항해에 지친 병력을 소야도에서 쉬게 하고, 소정방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김춘추의 태자 범민과 이곳에서 백제 정벌 계획을 세운다. 이 소야도에는 소정방이 얽힌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게 소정방 바위로 불리는 이 바위에 소정방이 발자국을 남겼다는 것이다. 나뭇잎을 파헤쳐보니 발자국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 소야리의 소정방이가 이 높은 산에서 여기를 내리디뎌 가지고 이 본덕 쪽으로 건너갔다는 전설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옛부터 전해지는 이 전설은 소정방이 이곳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리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절벽이고 급류가 많은 소야도의 어느 곳에 그 많은 배들을 댈 수 있었을까? 산동반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리 올 적에 이 소야도가 제일 길목이고 가까워요. 가까웠고 지금 이 소야도 앞에 지금 여기가 지금도 이 폭우로 되어 있지만 여기 폭우가 그 당시에 배가 기착하는데 아주 제일 적지가 아닌가. 우리가 추측어건된 금강구 쪽으로 이제 가는데 제일 길목이고 좋지 않았나. 소정방은 김춘추의 태자 범민에게 7월 10일 신라군과 합세해 백제 도읍을 치자고 약속한다. 이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 명은 이미 지금의 이천 땅에 주둔해 있었다. 13만 당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백강, 즉 지금의 금강하구를 향한다. 7월 9일 마침내 금강하구의 기벌포에 닿은 당군은 그 위세에 눌린 백제 수군을 격파하고 목적지인 사비로 진격한다. 이 무렵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에 막혀 고전하다가 겨우 그 저지선을 뚫은 뒤였다. 합세한 나당연합군은 7월 12일 사비도성을 에워쌌다. 의자왕과 대신들이 어디부터 막아야 할지 격론을 벌이는 동안 도성은 이미 나당연합군에게 포위됐고 18일에 결국 의자왕이 항복하고 만다. 한반도 역사에 처음 있는 외세를 동원한 침공에 사비는 불바다로 변했다. 700년 왕국을 누려온 백제 역사가 마지막에 다 꺼져가는 순간이었다. 백제는 왜 단 며칠 만에 그리 쉽게 패망했을까? 좌평 흥수와 성층은
나당연합군이 침공할 조짐을 이미 간파하고 가장 중요한 방어선인 백강, 즉 금강과 탄현고개를 미리 방비할 것을 수차례 간언해왔다. 하지만 의자왕은 재위 말년에 흥수와 성춘 같은 최고 관직의 충원을 무시하고 침공의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통치력을 잃는다. 재위 15년까지의 원대한 치적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의자왕 말기 가장 높은 관직에 있던 좌평 사택지적을 추모한 비문을 통해 당시 정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택지적이 갑자기 관직을 사용하고 고향인 나지성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성팔족 가문의 하나였다. 같은 시기 역시 좌평계급인 임자가 신라 김유신에게 포섭돼 백제의 모든 정보를 김유신에게 전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한다. 백제 최고위층이 어떤 불만으로 인해 심하게 동요했다는 증거다. 백제의 관제는 16관 등인데 대성팔족이 장악한 소수의 좌평계급과 쉽게 좌평에 오를 수 없던 다수의 달솔계급 간엔 큰 마찰이 있었다. 의자왕은 이를 이용해 막강한 좌평계급을 견제했을 것이다. 의자왕 개인의 힘만으로서 바로 막강한 대성팔족들을 누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문에서 우리는 의자왕을 도와주었던 새로운 세력을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세력은 아마 달솔 계층을 대대로 역임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천 결사대로 잘 알려진 계백도 달솔이었다. 각 사서에서 보면 그는 의자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연유로 백제의 많은 장군들이 항복하는 상황에서도 황산벌에서 최후를 맞는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달솔인 계백이 자신보다 높은 계급인 좌평들을 휘하해 두고 있다. 이를 보아 황산벌 결전이 있던 즈음 백제 관제의 질서가 왕의 신임을 받던 달솔들에 의해 재편됐음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하나 알 수 없는 의문은 76만 호에 달하는 인구가 있다고 기록된 백제가 패망 당시 5천의 병력만이 황산벌을 지켰다는 것이다. 군사를 배치하고 민중을 징병해야 할 좌평과 달솔들이 그 역할을 못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의자왕은 좌평과 달솔의 갈등이 심해지자 왕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자신의 서자 41명을 좌평에 임명하고 왕족이 조정을 장악하게 한다. 의자왕 제위 말에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의자왕의 후처이다. 그녀의 출신은 확실치 않지만 패망 직전까지 백제 조정을 마음대로 유린했던 인물이다. 의자왕의 무조건적인 총애를 받은 그녀의 이름은 은고였다. 우리 역사서에 그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일본 서기에 따르면 백제는 요악한 왕의 부인, 즉 군대 부인 요녀가 무도해서 나라 권력을 독차지하고 충신들을 죽였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은고가 의자왕 말년에 전횡을 일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의자왕이 재위 4년의 아들 융을 태자로 삼았는데 패망할 때의 태자는 융이 아닌 효라는 점이다. 이 일이 당시 국정을 좌우한 은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의자왕은 친정변을 통해서 강력한 전제 권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의자왕을 지원해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힘이 됐던 세력이 은고라고 하는 그 왕비 세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태자로 등장하고 있는 부여효는 은고의 아들이고, 바로 의자왕의 첫 번째 태자였던 부여융은 첫 번째 왕비의 태자였는데, 결국 이제 그 태자 자리가 교체됐다고 하는 것은 왕비족 세력의 어떤 세력 교체,
그리고 백제 국정에 있어서 최고 지배 세력에 있어서 어떤 변동이랄까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새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당 평백제 비문에도 왕이 고든 신화를 버리고 요부만 믿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문장을 남겨 백제 패망의 한 원인이 은고였음을 밝히고 있다. 제위 15년부터는 의자왕이 주색에 빠졌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왕이 음왕 탐락하여 궁인들과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아 좌평 성충이 간했지만 왕이 성충을 옥에 가두자 누구도 간언하지 않았다란 기록은 허구 속의 삼천궁녀와 함께 왕의 문란한 생활을 각인시켜왔다. 그러나 의자왕의 제위 15년까지 업적은 어떤 왕보다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왕의 지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는 대체로 제위 15년 이후인데 왕이 문란했다는 기록은 그가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무왕도 제위 말에 국남지에서 무수한 연회를 베풀고 여유로운 생을 즐겼다. 의자왕도 그동안의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백제사를 기록한 삼국사기가 통일신라계인 김부식에 의해 편찬되다 보니 그 사관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학계의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신라는 백제의 정벌을 타당하게 설명했어야 했고 또 거기에 도덕적인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자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적인 실정을 과장, 확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의자왕은 음황탐락한 인물로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과격한 인물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자왕 15년 이후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음황탐락 기사와 무수한 패망의 징후들이 사실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사서의 기록에 노출된 글을 볼 때 많은 것을 이룬 제위 15년 이후로 단호했던 정치력을 잃은 것 같다. 귀족들과 은고가 빚은 내부로부터의 풍비 앞에 그는 더 이상 해동 증자도 위대한 군주도 될 수 없었다. 제위 말년의 한계에 달한 의자왕도 끝까지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 바로 외였다. 일본의 국가사찰 동대사에는 의자왕이 외와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외에 보냈다는 선물이 남아있다. 그것은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동대사 정창원에 보관돼 있다. 그 유물이 알려진 것은 정창원에 있는 국가진보장에서 그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가진보장은 일본 왕실이 그들의 보물을 동대사에 헌납하면서 작성한 보물의 목록이다. 그렇다면 그 유물은 의자왕대에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셈이다. 동대사 국가진보장에는 의자왕이 외에 대신 나카토미 가마타리에게 바둑판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가마타리는 645년에 다이카 개신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외 정권을 장악했던 백제 계통의 호족인 소가씨를 멸하고 최고의 권좌에 올랐다. 진귀한 동물과 세련된 문양을 새기고 바둑알은 상아를 깎아 만든 경이로운 수준의 바둑판. 백제의 높은 공예술을 느낄 수 있다. 삼국사기엔 의자왕 13년, 즉 653년에 외와 다시 우호를 통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무렵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대화 개신을 주도했던 가마타리는 이제 다변화 외교를 주도하고 나오죠. 그래서 친신라 그리고 친당 외교 정책을 쓰고 나오니까 전통적으로는 거의 일변적으로 그 백제와의
외교 관계를 두고 있었는데 그런 점이 백제 쪽에서는 불리한 입장이었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좀 껄끄럽고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아마 외교 관계에 있어서 예물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가마타리 자체가 그 당시 실권자고 그러니까 아마 의자왕이 이 바둑판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마타리가 백제에게 호족을 죽이고 실권을 잡자 전통적인 우호가 깨질 것을 우려한 의자왕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우정의 상징인 바둑판을 보낸 것이다. 이런 외교술이 훗날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외가 군대를 파견하는 밑거름이 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항복을 받은 나당연합군이 주연을 베풀 때 소정방과 신라 장수들은 마루 위에 앉고 의자왕과 아들 융 그리고 신하들은 마루 아래 앉히니 모두 울었으며 의자왕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고 술잔을 치게 하니 모든 대신들이 통곡했다고 한다. 왕국을 잃은 슬픔과 그 굴욕감을 어디에 비할까? 백제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힘이 됐던 당은 어떤 계산으로 갑자기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제를 침공한 것일까? 백제를 먼저 공격하는 건 당나라로서도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나라가 1차적인 목표는 사실은 고구려를 견제하고 고구려를 이제 치는 것인데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이 배후를 교란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배후를 교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신라인데 신라가 고구려의 배후를 공격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백제입니다. 당나라의 그 최대의 그 라이벌 숙적은 고구려였습니다. 바로 신라를 이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후방으로부터 해서 고구려를 압박해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포위 고립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 당나라하고 고구려의 큰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아시아의 그 세력 재편성 과정 속에서 백제가 틈바구니에서 큰 그 피해를 입고 나라의 그 멸망을 이제 초래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구려는 백제를 돕기 위해 군사를 보내지 않았다. 고구려도 연개소문의 전횡으로 내분이 끊이지 않던 때였다. 의자왕은 억울함을 뒤로하고 태자, 효와 왕자들 그리고 대신 등 12,800여 명과 함께 당의 수도 낙양으로 끌려갔다. 중국 하남성의 고도 낙양. 이것은 주나라가 도읍을 청한 이래 9개 나라의 수도였고 당대에는 당의 동쪽 수도로 발전했다. 이것으로 압송된 의자왕은 당고종에게 굴욕적인 비난을 듣고 풀려났지만 곧 세상을 뜨고 만다. 구 당서에 보면 의자왕이 낙양에 온 지 며칠 만에 죽어 선호와 진숙보의 묘 옆에 묻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중국 남조 진나라의 마지막 왕인 진숙보의 가족묘가 낙양 북망산에서 발견돼 의자왕도 북망산에 묻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낙양의 북동쪽에 있는 북망산은 산이라기보다는 드넓은 구릉지대다. 북망산에는 크고 작은 무덤이 산재해 있는데 대다수는 왕족의 묘로 알려졌다. 중국엔 살아서는 항조, 죽어서는 북망산이란 말이 있듯이 북망산은 중국인들이 가장 묻히고 싶어하는 곳이다. 북망산 중심에 있는 작은 마을 봉황대촌에서는 북망산에서 나온 수많은 비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묘지인 북망산에서 의자왕의 묘는 몇 차례 발굴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하남성 박물원에는 의자왕이 북망산에 묻혔다는 단서가 되는 중요한 비석이 있다. 북망산 경작지에 나뒹굴던 이 비석의 비문을 해석한 결과 의자왕과 함께 낙양에 끌려온 아들
부여 융의 묘지석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북망산에 있는 무덤들은 이미 도굴로 훼손된 것이 대다수여서 의자왕 묘를 찾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잦은 영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혁을 통해 웅이한 왕권을 만들었던 백제의 마지막 왕. 그는 사라진 왕국의 수수께끼와 함께 머나먼 북망산에 아무런 자취도 없이 묻혀 있었다. 한강에서 일어나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 문화왕국을 이룬 백제. 하지만 패망의 멍해로 그들이 일군 문화와 꿈도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그러지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 700년 역사는 단지 아주 먼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득한 이야기로만 남아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승자의 편에서 울리는 노래를 듣지만 사라진 자들의 먼 이야기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듯이. 그것이 사라진 왕국의 역사였다. (660년 7월) 백제의 왕도 사비성이 함락된 직후 예산의 임전성에는 3만 명의 백제 민중이 몰려들었다. 몸을 던져 백제의 재건을 이루려는 이들의 부흥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3년 동안 나당연합군과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또 하나의 백제사를 써내려갔다. 당시 일본은 외군대를 파견해 백제 부흥군을 도왔나? 그리고 민초들이 일으킨 백제 부흥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기획 대전 MBC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13부 다시 서는 백제에서 역사를 다시 썼던 백제인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